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는 사람들이 생긴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금세 친해지듯 엄마들 사이에서도 짧은 인사나 몇 번의 커피 타임을 통해 동네 친구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곤 한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아이 또래 엄마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준우 엄마. 이름도 편하게 부르고 가끔 마트 같이 가서 특가 물건도 나눠 사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문제는 준우 엄마가 점점 내 사생활의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엔 단순했다. 아이를 놀이터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언니, 커피 한잔 하고 가요 라며 집 앞에서 서성였다. 몇 번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결국 한두 번 받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잦아졌다. 커피만 마시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갔다. 나도 외롭지 않게 수다 떨 수 있다는 게 싫지만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머, 언니 침실 되게 아늑하다. 침대도 크네. 어디서 샀어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얼른 따라 들어갔다. 사실 침실은 나와 남편만의 공간이자 가장 사적인 영역이다. 친구라도 쉽게 들이지 않는 곳인데 그녀는 거리낌 없이 내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보며 화장품 뭐 쓰냐며 묻고 옷장에 걸린 옷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거 진짜 예쁘다. 나 입어봐도 돼요? 그제야 나는 서둘러 웃으며 제지했지만 속으론 뭔가 불편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처음엔 짧게 들렀던 준우 엄마의 방문은 점점 길어졌다. 준우랑 같이 놀러 온다며 오후에 들어와서는 저녁까지 먹고 가는 일이 잦아졌다. 몇 번은 내가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 슬쩍 신호를 줬는데 준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 뭐해요? 언니 저녁은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심지어는 내가 준비한 고기까지 얼떨결에 굽게 만들었다. 남편도 처음엔 웃으며 같이 먹으니 좋네 했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드러났다. 하루는 남편이 속삭였다. 자기야, 왜 이렇게 자주 와? 우리 집이 식당이야? 나는 민망해서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맞는 말이지 하며 씁쓸했다. 어느 날은 아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준우가 내 아이의 옷을 입고 있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생각해보니 그 옷은 며칠 전 준우 집에서 놀다가 놓고 왔던 옷이었다. 혹시 그거 우리의 옷 아니야? 라고 물으니 준우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맞아요. 세탁하다가 그냥 우리 집에 뒀네요. 애가 마음에 들어 해서 그냥 입혔어요. 괜찮죠? 괜찮죠? 라는 말투에 도저히 뭐라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일까? 준우 엄마는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쉽게 쓰고 있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단호했다. 이건 선 넘은 거야. 이제는 좀 확실히 말해야 하지 않겠어? 불편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우 엄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은근히 비교를 했다. 언니네 집은 왜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 집은 애가 뛰어다녀서 정신없는데. 어머, 이 소파 비싸 보인다.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좋겠다.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자꾸 반복되니 내가 마치 자랑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 불쾌했다. 더군다나 준우 엄마는 우리 부부 관계까지 끼어들었다. 언니 남편은 퇴근도 일찍 하고 좋겠다. 우리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누워만 있어요. 언니는 좋겠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내 남편이 뭐라고 비교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어 씁쓸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어느 날이었다. 내가 잠시 빨래 널러 베란다에 나간 사이 준우 엄마가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 언니는 이 앱도 쓰네. 나도 깔아야겠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생활이 통째로 침해당한 기분이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겠구나.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준우 엄마랑은 거리를 둬. 계속 이러면 우리만 힘들어져. 며칠 전 준우 엄마가 전화를 걸어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다. 미안해. 요즘은 집안일도 바쁘고 저녁 약속도 많아서 힘들 것 같아. 그러자 준우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 알겠어요. 라며 씁쓸한 목소리를 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이후 나는 일부러 연락을 자주 받지 않았고 놀이터에서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준우 엄마도 점점 눈치를 챘는지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일은 사라졌다. 다만 가끔 다른 엄마들에게 그 집은 너무 깔끔 떠는 집이야 라며 뒷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다. 내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이 일을 겪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동네 친구라는 이름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으로 시작되지만 한번 허용하면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건 결국 적당한 거리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준우 엄마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한 지 일주일쯤 됐을까?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놀이터에서도 바쁘다는 핑계를 댔더니 다행히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나 보다 싶어 마음을 놓았던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준우 엄마와 준우가 서 있었다. 순간 망설였지만 준우가 함께 있어 차마 문을 안 열 수도 없었다. 어머, 언니 집에 오랜만에 왔네. 오늘 준우랑 같이 잠깐 놀다 가도 돼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또 시작인가? 들어오자마자 준우 엄마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향했다. 언니, 오늘 뭐 먹어요? 아, 제가 물 좀 마실게요. 허락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는 모습에 나는 다시금 긴장했다.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더니 이번엔 우리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 책상 서랍을 열어보며 말했다. 와, 언니네는 애 공부 진짜 잘 시킨다. 교재도 많네. 우리 준우도 이런 거 좀 해줘야 하는데 이거 빌려가도 되죠? 나는 당황해 손사래를 쳤지만 준우 엄마는 이미 두세 권의 책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오후 5시가 다 됐다. 나는 슬쩍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도 있고 해서. 준우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에이, 언니 또 그래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뭐라도 할게요. 그러더니 마트에서 사온 반찬을 꺼내며 마치 합석이라도 하듯 식탁에 올려놨다.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자 준우 엄마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형부 오늘도 제가 밥 얻어먹고 가요. 언니가 워낙 솜씨가 좋아서.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이 굳은 걸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식탁 분위기는 어색했고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서둘러 저녁을 마쳤다. 며칠 뒤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 한 분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준우 엄마랑 무슨 일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서먹해 보이던데. 알고 보니 준우 엄마가 다른 엄마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 집은 너무 깔끔 떠는 집이라 불편해. 남편이 뭐든 다 잘해줘서 팔자 좋은 엄마더라. 나는 억울하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내가 준우 엄마를 피한 건 단지 선을 지키고 싶어서였는데 오히려 내가 까다롭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여보, 이제는 정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이 동네 사랑방도 아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했어. 더 두면 안 돼.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불편해. 아이도 눈치 보잖아.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거리를 둘지였다.
정면으로 말하면 싸움이 날게 뻔했고 무작정 피하기만 하면 뒷말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다.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하고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 앞에 작은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준우 엄마가 빌려갔던 책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언니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그냥 왔어요. 준우가 언니네 집 가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다 갔습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전화 안 받았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는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이건 이제 단순한 선 넘음이 아니라 집착 아닌가? 며칠 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우 엄마에게 직접 말했다. 준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는 게 좀 잦아져서 제가 힘들어요. 아이도 있고 저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자 준우 엄마의 얼굴이 굳더니 불쾌한 웃음을 지었다. 알겠어요. 제가 괜히 친하게 지내려다 오지랖 부린 거네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서운함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이 나를 향해 은근히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준우 엄마가 무언가를 흘린 게 분명했다. 그 후로 준우 엄마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차갑게 인사만 하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내가 너무 단호했나? 차라리 그냥 참고 지낼 걸 그랬나?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잘한 거야. 사적인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해. 이제 나는 동네에서 조금은 고립된 듯한 기분이지만 집 안만큼은 확실히 편안해졌다. 최소한 우리 가족의 식탁과 안방은 더 이상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친밀함이고 어디서부터가 침범일까? 그날 이후 놀이터에 가면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전에는 아이들 엄마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엄마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려왔다. 그러니까 괜히 잘 지내려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밀어내야 했을까? 그러게 그래도 그 엄마가 먼저 잘해주려고 했잖아. 대놓고 내 얘기라는 말은 없었지만 뻔히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괜히 아이를 서둘러 불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단지 앞 마트에 갔는데 익숙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엄마조차 눈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 집은 너무 자기만 아는 집이에요. 같이 어울리려고 하면 벽을 쳐요. 남편도 까다롭다던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나는 억울했다. 정작 피해를 본 건 우리 쪽인데 마치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차라리 대놓고 싸웠으면 덜 답답했을까? 뒷담화와 은근한 소문은 훨씬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더 큰 문제는 아이였다.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우리 집 이상하대. 왜 엄마는 준우네 엄마랑 안 지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흘러들어간 것이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달랬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선택한 거리두기가 결국 내 아이까지 힘들게 만드는 건가? 그런데 그 와중에 뜻밖의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평소 조용히 지내던 옆동 호수 엄마가 놀이터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 앉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준우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도 자주 와서 저녁까지 먹고 가고 제 물건도 허락 없이 쓰고. 근데 제가 한번 거절하고 나니까 그 뒤로 저를 두고도 뒷말을 했더라고요. 순간 울컥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그 엄마의 습관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예 거리를 뒀는데 한동안 저도 소문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엄마들도 알더라고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문제의 엄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녀가 타고 올라왔다. 좁은 공간 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언니,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준우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집은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렇게 싫으면 처음부터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죠. 사람 맘 상하게 할 거면서 왜 처음엔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나는 끝까지 차분히 말하려 애썼다. 처음엔 나도 좋았어. 하지만 점점 선을 넘는 행동들이 힘들어지더라고. 그걸 솔직히 말한 것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아예 모른 척 합시다. 그 후로 그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다른 엄마들도 조금씩 분위기를 알아챘는지 나에 대한 소문은 차츰 잦아들었다. 오히려 몇몇 엄마들은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놀이터에서 그녀와 마주칠 때면 싸늘한 공기가 흐른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는다. 나는 내 공간을 지켰고 내 아이와 가족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크게 배웠다. 사람 사이의 친밀함에도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가 상처 입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조금 더 유하게 대했다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더 깊이 끌려 들어갔을까? 아마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선을 지키는 건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그녀와 완전히 등을 돌린 뒤로 몇 주가 흘렀다. 처음에는 여전히 놀이터에 나가기가 망설여졌다.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해서 억지로 데려가도 나는 괜히 벤치에 앉아 눈치만 보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몇몇 엄마들이 슬쩍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저 그동안 오해했어요. 사실 준우 엄마 얘기만 듣고 괜히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분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어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단톡방이 갑자기 술렁였다. 어떤 엄마가 메시지를 올린 것이다. 준우 엄마, 혹시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빌려간 애들 교재 아직 안 돌려주셨나요? 곧이어 다른 엄마가 덧붙였다. 저도요. 아이 장난감 빌려갔는데 한 달째 소식이 없어요. 채팅창은 금세 달아올랐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허락도 없이 집안 물건을 집어가거나 아이들을 핑계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일. 이제야 그녀의 행동 패턴이 드러나자 그동안 참고만 했던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아이였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너네 집 이상하다라는 말을 해 울던 아이가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졌다. 엄마, 준우는 자기네 엄마가 왜 자꾸 남의 집 물건 가져가냐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대. 아이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약간의 우쭐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내가 아이에게 보여줘야 할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분명히 선을 긋는 용기구나. 며칠 뒤 마트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전과 달리 지쳐 보였다.
나를 보자 잠시 눈치를 보더니 애써 무심한 듯 고개를 돌렸다. 나도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처음엔 분명 좋게 시작했던 관계였다. 하지만 그 좋음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뜨린 건 준우 엄마였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나 이제는 괜찮아. 괜히 내가 잘못했나 자책했는데 아니었어. 내가 선을 지킨 게 맞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됐지 뭐. 자기 말대로 집은 우리 가족의 공간이잖아. 누가 뭐래도 그건 지켜야 해. 나는 그제야 마음 깊숙이 쌓여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확실히 알게 됐다. 가까운 이웃일수록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는 선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면이나 소문이 아니라 엄마가 용기 있게 지켜내는 모습이라는 것. 지금도 가끔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녀를 스치듯 마주칠 때가 있다. 서로 말없이 지나치지만 나는 이제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마음 한편으론 그녀도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기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이제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이와 웃으며 집에 들어오고 남편과 소소한 저녁을 나누는 시간.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다. 한때는 놀이터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이도 다시 밝아졌고 다른 엄마들과의 대화도 서서히 회복됐다. 언니, 오늘 같이 짱 보러 갈래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초대가 다시 다가왔다. 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오랜만에 같이 가요. 그 순간 마음 깊숙이 얹혀있던 무거운 돌이 조금은 굴러내린 것 같았다. 특히 옆동 호수에 사는 조용한 엄마와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도 예전에 선 넘는 준우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우리 그냥 소소하게 지내요. 서로 기대지도, 너무 부담 주지도 말고요. 맞아요. 가끔 차 한 잔, 가끔 장도 같이 보고 그 정도가 딱 좋네요. 그녀와의 관계는 가볍지만 따뜻했다. 불필요한 간섭이나 비교 없이 그저 같은 단지에서 아이 키우는 동료이자 친구. 내가 원했던 건강한 거리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물론 그 엄마와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상 엘리베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마트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서로 차갑게 외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인사 정도는 하게 됐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그녀의 시선 속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났고 나 역시 마음을 열고 싶진 않았다. 나는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다. 부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아이에게도 이번 일은 작은 교훈이 되었다. 엄마, 친구랑도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힘들어질 수 있구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까워도 지켜야 할 게 있어. 친구 사이도 그렇고 어른 사이도 그래. 서로를 존중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나도 내 장난감 빌려줄 땐 약속 정할래. 순간 웃음이 터졌다. 단순하지만 본질을 정확히 짚은 아이의 말에 나는 이번 일을 겪은 보람이 조금은 있는 듯했다. 봄이 되어 단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새삼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건 단순히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집안 깊숙이까지 침범할 권리는 없다. 진짜 이웃은 함께 웃되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결코 상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선 넘는 동네 엄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내 삶의 기준이 더 단단해졌다. 내 공간은 내가 지킨다.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진짜 편안함이 밀려온다. 내가 지켜낸 작은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다. 이웃과의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이웃이 된다. 나는 이제 안다. 선을 지키는 용기가 때론 불편한 소문을 부르더라도 결국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내 이야기를 마구하고 다니는 동네 엄마.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지 어느덧 2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 저는 창가에 서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2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단지 앞에 커다란 놀이터와 작은 정원이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제법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사 올 때 가장 크게 기대했던 건 아이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전 동네에서는 또래가 많지 않아 아이가 늘 외롭게 지냈고 저 역시 육아와 집안일에 매여 대화할 사람 하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꼭 아이도 친구를 사귀고 나도 편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모래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멀찍이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백이동에 새로 이사 온 엄마 아니세요? 요즘 자주 보이시던데. 고개를 돌리니 밝은 미소를 가진 또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 동네 산지 7년 됐어요. 아이는 6살이고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저보다는 2살이 많은 언니였습니다. 말투는 친근했고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왠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놀이터에서 마주쳤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놀자 우리 대화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여기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괜찮아요. 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선생님들이 참 좋아요. 아, 그래요. 저도 알아봤는데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녀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먼저 짚어 주듯 알려줬고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동네 정보라는 게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도 결국은 실제 경험자가 알려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잖아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 벤치에 함께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육아의 고단함까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지쳐 잠시 놀이터 옆 벤치에 기대어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솔직히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땐 친구 하나 없어서 힘들었어. 애도 적응 못하고 울고. 근데 사람은 결국 다 적응하게 되더라.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이번에 이사 오면서 엄청 불안했거든요. 아이가 잘 적응할까, 나도 여기서 외톨이 되진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불안과 외로움을 토로하며 묘한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 드디어 나에게도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생겼구나 하는 안도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 부부 사이의 갈등, 친정과 시댁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나도 그래 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털어놓게 되었고, 어느새 그녀는 제게 가장 가까운 동네 언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심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운 이사 초기의 불안함을 달래주던 그녀는 제게 큰 위로였고, 또 하나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심코 털어놓은 제 속 이야기가 언젠가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말이죠. 이사 온 지 3달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단지 내 작은 정원 벤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 아파트 동에 산다는 엄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인사를 나눌 정도로만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녀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은우 엄마 시댁이랑 좀 힘드시다면서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다 그렇다던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시댁이랑 힘들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 그 이야기는 제가 지연 언니에게만 조심스레 털어놓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서운했던 일을 속상한 마음에 한번 이야기했을 뿐이었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자리에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놀이터에서 제일 가까이 지냈던 지연 언니. 설마 언니가 얘기를 한 걸까? 처음에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밤늦게까지 통화도 하며 힘든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제 얘기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 생일 준비 때문에 단지 내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카페 앞 테이블에서 다른 엄마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언뜻 들려왔습니다. 은우 엄마네. 요즘 남편이 집안일 거의 안 한다더라. 다 혼자 한다던데. 아, 맞아.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꿋꿋하지 않아? 나 같으면 벌써 병 낫겠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지연 언니에게만 한탄처럼 흘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놀이터 벤치에서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 날이 잦다며 제가 힘들다고 토로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를 지나치며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확실하다. 내 이야기를 밖으로 흘린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솔직히 털어놓은 제 이야기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니 불안하고 서럽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말을 했어. 애초에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돌아보니 처음부터 제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언니는 늘 제 편 같았고 그래서 제가 경계를 늦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속 이야기를 이렇게 동네방네 전할 줄이야. 직접 물어볼까? 참을까? 며칠 동안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언니에게 솔직히 물어볼까? 혹시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요? 하고 묻는다면 언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지만 막상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거라면 그 순간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았고 언니가 요즘은 별일 없어? 하고 묻는 순간에도 대답을 최대한 짧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언니는 제가 왜 그런지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라고 묻기도 했지만 저는 웃으며 그냥 피곤해서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내 진짜 속마음은 절대 쉽게 털어놓지 말자.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편히 털어놓았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십거리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지연 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고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제 이야기가 동네 이곳저곳에 번져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아이를 놀이터에 데려다주고 잠시 주변을 서성이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와 그네 타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두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우 엄마네.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더라. 무슨 암인지 항암 치료한다고 하던데. 친정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 올 때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던데. 아, 그래?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꽉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건 정말 단 한 사람 지연 언니에게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밤늦게 집 앞에서 언니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제 친정 얘기를 언니에게만 어렵게 꺼냈습니다. 엄마가 연세도 많으신데 항암 치료하면서 너무 힘들어 한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늘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사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그건 제가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친정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동네 엄마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차올라오는 분노와 서러움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이터에 가는 길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뛰놀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늘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또 내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누군가 내 사정을 아는 듯한 눈빛을 보내오진 않을까? 심지어 평범한 인사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에 내 얘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지연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은우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그 순간 제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언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왜 내 얘기를 떠들고 다녀요? 하고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대한 차갑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요. 언니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를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을 믿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외로운 육아 속에서 작은 의지처 하나가 간절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후벼 파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지연 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놀이터에서도 일부러 다른 엄마들과 어울렸고, 언니가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만 하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더 놀고 싶어 하고 졸라도 괜히 다른 놀이터로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의 변화를 느꼈는지 한 번은 따로 불러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끝내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친해 보여도 내 진짜 이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말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언니와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도 생겨났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는데 이미 여러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그렇듯 지연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아이를 지켜보며 그저 지나가는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이 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은우 엄마도 힘들 거야. 친정 엄마도 아프시고 남편도 바빠서 거의 혼자 애 키운다더라. 그래도 참 대단하지 않아? 내가 들어보니까. 순간 제 귀에는 내가 들어보니까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언니에게만 말했던 이야기였고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제 속사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그 얘기 대체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엄마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습니다. 지연 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칭찬하려고 한 거지.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칭찬이라는 명목으로 내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리는 게 과연 정당할까?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한테만 얘기한 거였잖아요. 힘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왜 동네방네 다 퍼뜨려요? 지금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불편한지 언니가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황급히 대꾸했습니다. 에이, 내가 언제 다 퍼뜨렸다고 그래. 그냥 몇 마디 한 거지. 다들 원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있던 다른 엄마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곤란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동네에서의 관계라는 건 결국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거구나? 누군가의 입에 오르는 순간 내 이야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지연 언니와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놀이터에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는 지연 언니 아이와 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다른 엄마들에게 아이를 부탁하거나 아이의 시간을 달리해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꼭 속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빨리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동네에서 만난 관계는 어디까지나 생활 속의 인연일 뿐이지. 제 인생 전체를 맡길 만한 절대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놀이터에 가면 지연 언니를 멀리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다른 엄마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제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선을 지키는 게 훨씬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저는 필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더라도 제 속마음은 제 안에만 단단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동네에서 시작된 인연은 결국 깊은 상처와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선이 필요하다는 것.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말이 있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저는 제 삶의 경계선을 단단히 지켜나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5살 딸과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늘 늦게 들어오고 친정과 시댁은 멀리 있어 육아 대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선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하루 대부분을 아이들과만 보내는 시간이었죠. 사실 그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아파트 카페에 가입했어요. 거기엔 우리 아파트 맘들 모임이라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06동 702호로 새로 이사를 왔어요. 5살 딸, 3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파트에 아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딸아이 친구도 만들고 좋은 이웃도 사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작은 인사 정도였는데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도 같은 동에 살고 아이도 5살이에요. 언제 한번 같이 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도 같은 또래라니. 낯선 동네에서 이런 인연이 생기다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린 바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며칠 뒤 함께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밝고 친절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도 금세 친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부르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요. 아, 이제 우리 딸도 친구가 생겼구나. 그 뒤로 우리는 문화센터 수업도 함께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고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만나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 하며 제 집으로 또 그녀의 집으로 번갈아 가며 놀러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노는 동안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육아 얘기, 남편 얘기, 일상 얘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그 시기가 참 좋았어요. 저도 친구가 생겼고 아이도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오전에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어김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자기야 뭐해? 수아는 어린이집 잘 갔어? 그럼 나 커피 한 잔 마시러 넘어가도 돼? 사실 어떤 날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괜히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제 집에 와서는 점심때가 되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냥 있는 반찬에 밥 먹자. 하는 수 없이 냉장고를 뒤져 밥상을 차립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녀는 다시 커피 한 잔만 더 줄래? 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 하원 시간이 되고 자연스레 그녀도 자기 아이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온 집안은 장난감과 아이들 웃음소리로 난장판이 되었죠. 어쩌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니 정말이지 제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웃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저희 딸 수아를 자주 때리거나 밀치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고
그때마다 수아가 울며 제 품에 안겨 우는 걸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 하율이가 때렸어. 아이고 그랬어. 괜찮아. 울지마. 엄마가 호해줄게. 그러면 하율이 엄마는 하율이를 야단치며 사과하라고 합니다. 미안해. 이제 안 때릴게.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이런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치만 싸울 때마다 수아가 맞고 우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났어? 라는 카톡.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 점심 뭐 먹어? 저녁엔 오늘은 남편 몇 시에 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친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답이 늦어지거나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친정집에 하루 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부재중 전화가 17통, 카톡이 29개가 와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했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상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 먹어? 남편이랑 어디 가? 왜 말 안 했어? 주말에 뭐 해? 우리랑 같이 보내자. 처음엔 함께하는 게 즐겁기도 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그녀는 늘 제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제 친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새로 사귄 아파트 친구 있잖아. 너무 좋긴 한데 연락이 너무 집착 같아. 하루 종일 카톡이 와. 답을 조금 늦게 하면 전화 폭탄이야. 친구는 한참 듣다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둘이 사귀니? 아니면 그 친구가 널 사랑하나 봐.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정말 내가 이상한 관계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답장을 늦게 하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가끔은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면 찾아와서 어디가 안 좋냐며 물어보면서 저를 더 피곤하게 하는 친구라서 집에 있으면서도 친정집에 왔어 라는 말로 거절을 표현해야 했어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일인가 싶어 점점 더 거리를 두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는 카톡에도 요즘 일하느라 정신없고 너무 바쁘네 미안해하고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이 너무 어리긴 했지만 마음 편히 거절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친구와는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매일 전화와 카톡에 시달리지 않게 되니 살 것 같았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겨서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으니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계를 지켜가는 것도 결국 나의 경계선을 잃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요.